성암사 종소리가 강릉 계곡 사이로 울려 퍼졌다. 맑고 깊은 소리가 매일 오후처럼 고요히 퍼졌다. 하지만 오늘 공기 중에는 불안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안개가 소나무 숲 사이로 얇게 스며들듯이 소령 김민재는 지프체에 앉아 사원으로 이어지는 붉은 흙길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을 느꼈다. 그의 옆에는 황금빛 털을 가진 수사견 꼬미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귀는 쫑긋 세워지고 눈은 앞을 똑바로 응시했다. 꼬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민재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다. 반대편에서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 소령님, 박수진 양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딸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민재는 한숨을 내쉬며 핸들을 꽉 쥐었다. 수진은 심리학 2학년생으로 성암사에서 열린 여름선 수행 프로그램에 참가한 지 일주일째였다. 하지만 사흘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 처음엔 가족이 수진이 명상에 몰두하느라 연락을 안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오늘 그 긴 침묵이 이상할 정도로 길어지자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민재는 사원으로 올라가 상황을 알아보는 임무를 맡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성암사는 맑고 평온한 곳으로 유명했다. 많은 이들이 근심을 내려놓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하지만 최근 이곳에서 선수행에 참가한 후 2명이 미스터리하게 실종되었다. 두 사건 모두 단서 없이 미궁에 빠졌다. 이번엔 민재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결심했다. 설령 사원을 샅샅이 뒤져야 하더라도. 차는 산문 앞에 멈췄고 두 젊은 스님이 나와 맞이했다. 그들의 얼굴은 어리둥절해 보였다. 아미타불, 무슨 일로 사원에 오셨습니까? 한 스님이 공손히 물었다. 민재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강원도 경찰 소령 김민재입니다. 박수진 양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두 스님은 서로를 쳐다보며 눈빛에 약간의 당황이 스쳤다. 주지 스님께서 손님을 맞이하시느라 바쁘십니다. 잠시 객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성암사의 객실은 소박했다. 나무 책상과 의자, 몇 개의 서예 작품, 그리고 미륵불상이 전부였다. 주지 스님, 백현우가 들어왔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온화한 미소를 띤 인자한 얼굴이었다. 그는 합장하며 인사했다. 아미타불, 소령님, 앉으십시오. 무슨 일로 저희 사원을 방문하셨는지요? 민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스님, 박수진 양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이곳선 수행에 참가한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사원은 불자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려 노력합니다. 수진 양은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습니다. 왜 그녀가 떠난 건지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떠났다. 민재가 눈썹을 치켰다. 스님께서는 그녀가 자진해서 떠났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꼬미가 몸을 움직이며 방안을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현우 근처로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재는 꼬미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스님, 수진 양이 묵었던 방을 볼 수 있겠습니까? 민재가 물었다. 현우는 민재와 꼬미를 수진이 머물렀던 선방으로 안내했다. 좁고 단정한 방에는 단출한 침대, 작은 나무 옷장, 그리고 불단이 있었다. 침대 위에는 이불이 깔끔하게 개켜져 있어 주인이 방금 떠난 듯했다. 하지만 꼬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방안을 킁킁거리던 꼬미는 밧줄에 걸린 갈색 승복 앞에서 멈췄다. 그러더니 왼쪽에서 세 번째 승복을 향해 짧게 짖으며 강하게 발로 긁었다. 민재가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승복의 깃부분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갈색 얼룩이 있었다. 패삐이다. 민재는 속으로 생각했다. 스님, 이 피는 뭡니까? 민재가 물었다. 목소리가 몇 도 낮아졌다. 현우가 다가와 승복을 보고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다. 쥐피일 겁니다. 산속 사원이라 쥐가 많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빠른 혈액 검사 키트를 꺼내 얼룩에 문질렀다. 몇 초 후 키트가 짙은 붉은색으로 변했다. 사람 피입니다. 민재는 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사원 종소리가 울렸지만 이번엔 억울한 영혼의 외침처럼 들렸다. 민재는 진실을 찾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충직한 동료 꼬미가 성암사의 침묵의 벽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현우는 민재 손에 든 검사 키트를 보며 잠깐 표정이 흔들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아미타불, 소령님께서 착오가 있으신 듯합니다. 저희 사원에선 누구도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민재는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동요를 읽었다. 그럼 이 피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민재가 승복을 들어올리며 물었다. 현우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옷을 넣을 때 스님들이 실수로 다쳤을 수 있습니다. 사원에서 정원을 가꾸고 나무를 자르다 보면 스치는 일이 흔합니다. 민재는 선방을 둘러보았다. 밧줄에 걸린 다른 승복들은 깨끗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현우를 다시 보았다. 스님, 사원에 계신 모든 스님들을 불러주십시오. 진술을 받아야겠습니다. 현우는 잠깐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종이 울리며 모임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다. 꼬미는 현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귀를 세우고 그의 숨소리와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듯 했다. 스님들이 하나둘 선방으로 들어와 합장하며 인사했다. 민재는 한 명 한 명을 관찰했지만 모두 차분한 표정이라 속내를 읽기 어려웠다. 그는 질문을 시작했지만 답변은 하나같이 모호했다. 아무도 다쳤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수진에 대해 아는 바도 없다고 했다. 민재가 진술을 받는 동안 꼬미는 조용히 방 안을 탐색했다. 그러다 처마 밑에 깔끔하게 쌓인 장작더미 근처의 어두운 구석에서 멈췄다. 꼬미는 땅을 가볍게 긁으며 날카롭게 짖었다. 꼬미, 거기 뭐가 있나? 민재가 다가가 꼬미가 가리킨 곳을 보았다. 그는 마른 흙을 손으로 파헤쳤다. 회색빛 천 조각이 드러났다. 자세히 보니 속옷 조각이었고 진흙과 얼룩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레 천을 들어 코에 대보았다. 땀, 향수, 그리고 불쾌한 비린내가 났다. 이건 수진 양 거다. 민재는 스님들을 향해 단호히 말했다. 모두 침묵하며 눈길을 피했다. 맨 뒤에 서 있던 젊은 스님 장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렸다. 꼬미가 갑자기 민호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털을 곤두세웠다. 꼬미, 이리 와. 민재가 명령했다. 꼬미는 마지못해 돌아왔지만 민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민재는 꼬미의 직감이 틀린 적이 없음을 알았다. 민호에게 문제가 있다. 장민호 스님, 이 천 조각에 대해 아는 바 있으십니까? 민재가 물었다. 민호는 흠칫하며 더듬거렸다.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거짓말하면 상황만 악화될 뿐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민재는 현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주지스님, 성암사를 봉쇄하고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며 힘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미타불,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소령님, 편히 하십시오. 민재는 동료들에게 현장을 봉쇄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치밀하게 숨겨진 범죄일 가능성이 높았다. 성암사의 고요함 속에서 꼬미의 짖음은 거짓을 폭로하는 경고처럼 들렸다. 밖에서는 안개가 깔리며 오래된 사원을 신비로운 베일로 덮었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지만 이번엔 애통한 울음소리 같았다. 민재는 자비로운 관음보살상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물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보셨습니까? 젊은 아가씨의 절박한 외침을 들으셨습니까? 그는 수진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위해 정의를 찾고 있음을 알았다. 성암사는 평온함과는 달리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민재와 수사팀은 현장을 꼼꼼히 조사했다. 발자국, 물건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보며 수진의 흔적을 찾았다. 객실에서 현우는 조용히 앉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는 그의 평온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불안을 감지했다. 주지스님, 이 사건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민재가 다시 물었다. 현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사원은 청정한 곳입니다. 누구도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반대를 말합니다. 승복의 피, 장작 밑에 천 조각, 모두 수진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우는 침묵하며 멀리 바라보았다. 스님께서 사원의 명예를 지키고 싶으신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아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수진 양과 스님 자신을 돕는 길입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무게가 있었다. 잠시 후 현우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사원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민재가 즉시 물었다. 현우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젊은 스님들 중 몇몇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주에 주었지만 부적절한 행동이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재가 재촉했다. 현우는 마른 손을 내려다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들은 계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문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민재는 현우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민감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그 스님들은 누구입니까? 민재가 단호히 물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명단을 건넸다. 그 안에는 장민호의 이름도 있었다. 민재는 꼬미를 내려다보았다. 꼬미는 조용히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뭔가를 예감하는 듯했다. 수진 양이 사원 내에서 누구와 갈등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민재가 계속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 양은 온화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누구와 다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재는 현우의 말이 어딘가 맞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민재는 전략을 바꾸었다. 스님, 인과응보를 믿으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현우는 민재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인과는 불법의 근간입니다. 그럼 평안을 구하러 사원에 온 젊은 아가씨가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일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과가 이를 그냥 지나칠까요? 이번엔 현우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당혹과 불안이 드러났다. 갑자기 꼬미가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가더니 길게 짖었다. 민재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렸다. 흐릿한 나무 그림자만 흔들렸다. 순간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갈색 승복을 입은 사람 같았다. 누군가 도망쳤다. 민재가 소리치며 방을 뛰쳐나갔다. 수사팀이 즉시 뒤를 따랐다. 꼬미가 앞장서며 성암사의 고요를 찌는 짖음으로 안개 속을 달렸다. 민재는 이 추격이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것임을 알았다. 꼬미는 땅에 코를 대고 희미한 흔적을 쫓았다. 민재와 수사팀은 손전등을 비추며 나무와 풀숲을 헤쳤다. 갈색 승복을 입은 그림자는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며 숲의 신비로움을 더했다. 꼬미의 짖음이 모두를 재촉했다. 민재는 꼬미가 누굴 쫓는지 무엇을 찾는지 정확히 아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거의 1시간에 걸친 추격 끝에 승복을 입은 이는 이끼로 덮인 낡은 돌담 앞에서 멈췄다. 그는 손전등 불빛 아래 창백한 얼굴로 돌아섰다. 장민호였다. 다가오지 마.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쥐어져 있었다. 장민호 스님,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스님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민재가 차분히 말했다. 협조해 주시면 모두 해결될 겁니다. 해결. 이미 너무 늦었어. 민호가 소리치며 칼을 들어 자해하려 했다. 안 돼. 민재가 달려들어 칼을 빼앗았다. 민호는 주저앉아 흐느꼈다. 의도한 게 아니야. 그냥 겁주려 했을 뿐이야. 누굴 겁줬다는 겁니까? 박수진 양 민재가 물었다. 민호는 눈물 범벅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봤어. 주지 스님께 고발하겠다고 했어. 수진 양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민재가 다그쳤다. 민호는 침묵하다 돌담을 가리켰다. 저기 비밀 통로가 있어. 지하실로 이어지지. 민재는 동료들에게 돌담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끼 뒤에 좁은 틈이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레 담을 밀었다. 어두운 통로가 나타났다. 꼬미는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었다. 민재와 수사팀이 뒤를 따랐다. 지하실은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전등이 거친 돌벽과 먼지 쌓인 물건들을 비췄다. 침묵은 숨소리와 발소리만 울렸다. 꼬미는 지하실 한쪽에서 멈춰 연신 짖었다. 민재가 다가가 손전등을 비췄다. 축축한 바닥에 피 묻은 갈색 승복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고무줄로 묶인 긴 머리카락, 수진이라 새겨진 손수건, 그리고 휘갈겨 쓴 쪽지가 있었다. 이 편지를 찾는 이여, 저를 구해주세요. 저는 여기에 갇혔습니다. 민재는 쪽지를 읽으며 심장이 조여졌다.
떨리는 글씨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쓰여졌다. 장민호, 당신이 수진 양을 여기에 가뒀군요. 민재가 민호를 돌아보며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왜 민재가 물었다. 민호는 한참 만에 쉰 목소리로 말했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입을 막으려 했을 뿐인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수진을 찾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진실은 잔혹하고 고통스러웠다. 안전해 보였던 비밀 지하실은 젊은 여인의 희망과 믿음을 묻은 무덤이 되었다. 꼬미의 짖음은 애통한 울음소리처럼 성암사의 밤을 갈랐다. 위선적인 도덕의 가면 뒤에 숨겨진 만행을 고발했다. 민재는 그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는 범인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 수진의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게 해야 했다. 지하실은 곰팡이와 마른 피 냄새로 가득했다. 민재는 증거를 조심스레 수집했다. 피 묻은 승복, 머리카락, 손수건, 그리고 절망의 쪽지. 각 증거는 비극의 조각이었고 어둠 속에서 일어난 범죄를 침묵 속에 고발했다. 민호는 구석에 웅크려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청정한 스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힌 죄인일 뿐이었다. 민재는 말없이 그를 보았다. 침묵이 공기를 더 무겁게 했다. 장민호 스님,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보세요.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민재를 보며 말했다.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그는 흐느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호의 말에 따르면 수진은 우연히 그가 사원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들통날까 두려웠던 민호는 그녀를 입막음하려 했다. 그는 수진을 사원 뒤 정원으로 유인해 살해했다. 범행 후 그는 지하실에 시신을 숨기고 그녀가 떠난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지난 며칠을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보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난 그는 법의 처벌을 기다릴 뿐이었다. 민재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스님이면서도 하늘을 찌르는 범죄를 저질렀다. 도덕의 타락과 인간의 변질이 그를 막다른 길로 몰았다. 민재는 꼬미를 내려다보았다. 꼬미는 조용했지만 그 눈빛은 아직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듯했다. 민재는 꼬미의 직감을 믿었다. 민호의 자백만으로는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고 느꼈다. 뭔가 더 숨겨진 비밀이 있을 터였다. 장민호 스님, 정말 모든 걸 말했습니까? 민재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 말했어요. 더는 숨길 게 없어요. 민재는 지하실을 둘러보다 어두운 구석에서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그는 다가가 손전등으로 비췄다. 축축한 흙 아래 반짝이는 물건이 있었다. 그는 흙을 파내자 부서진 휴대전화가 나왔다. 화면은 갈라졌지만 익숙한 로고가 보였다. 민재는 전화를 조심스레 닦아냈다. 수진의 전화였다. 가족이 그녀와 함께 실종되었다고 신고했던 그 전화였다. 이건 수진 양의 전화입니다. 민재가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는 전화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릅니다. 저는 그 전화를 보지 못했어요. 거짓말. 민재가 단호히 말했다. 이 전화는 당신이 시신을 숨긴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민호는 더 말하지 못했다. 민재는 이 전화가 중요한 단서임을 알았다. 그는 전화를 비닐봉지에 넣어 봉인했다. 동료들에게 민호를 본부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꼬미는 민호를 주시하며 따라갔다. 밖은 밝아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새소리가 나무 위에서 울렸지만 성암사의 음울한 분위기를 뚫지 못했다. 민재는 이 사건이 여론을 뒤흔들고 선문에 대한 많은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것임을 알았다. 그는 군인으로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에게 정의를 돌려주며 공정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했다. 수진의 전화는 어둠 속 희미한 희망의 빛처럼 그를 진실로 이끌었다. 본부로 돌아와 민재는 수진의 전화를 기술팀에 보내 데이터 복구를 의뢰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책상에 앉아 수진의 사진을 보았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의 미소는 순수한 믿음과 희망으로 빛났다. 사원에서 평안을 찾으려 했지만 억울한 죽음을 맞은 그녀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전화가 울렸다. 기술팀이었다. 소령님, 피해자의 전화에서 일부 데이터를 복구했습니다. 실종 몇 시간 전에 녹음된 음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소리는 심각했다.
민재는 즉시 기술팀으로 갔다. 헤드폰을 쓰고 녹음을 들었다.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다. 엄마, 너무 무서워요. 여기에 뭔가 이상해요. 장민호 스님. 녹음은 갑자기 끊겼고 잡음만 남았다. 민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수진은 뭔가를 알았다. 그녀는 민호의 비밀을 발견했지만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다른 데이터는 없나 민재가 물었다. 전화가 심하게 손상돼 데이터 손실이 큽니다. 더 복구하려 노력 중입니다. 기술팀이 답했다. 민재는 사무실로 돌아와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수진을 구하지 못했다. 그때 꼬미가 길게 짖으며 문으로 달렸다. 민재는 꼬미가 뭔가를 발견했음을 알았다. 그는 즉시 따라갔다. 꼬미는 성암사로 직행했다. 민재와 수사팀이 뒤를 따랐다. 사원에 도착하자 꼬미는 대웅전으로 달려가 관음보살상 앞에서 멈췄다. 연신 짖으며 상의 발치를 세게 긁었다. 민재는 꼬미가 가리킨 곳을 보았다. 상의 발치에 뭔가 이상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폈다. 벽 페인트로 교묘히 숨겨진 작은 구멍이 있었다. 여기 뭔가 있다. 민재가 동료들에게 도구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들은 페인트를 조심스레 깼다. 작은 구멍이 드러났고 안에는 단단히 쌓인 천 꾸러미가 있었다. 민재는 장갑을 끼고 꾸러미를 열었다. 긴 머리카락, 나무 팔찌, 수진이라 새겨진 손수건, 그리고 4번 접힌 종이가 있었다. 민재는 종이를 펼쳐 피로 쓴 글씨를 읽었다. 나는 죽을 죄가 없다. 이 편지를 찾는 이여. 선한 척하는 악인을 용서치 마라. 민재는 말을 잃었다. 수진이 마지막 순간에 쓴 편지였다. 그녀는 살아날 기회가 없음을 알았을 때 이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고발이자 구조 요청이자 그녀를 죽인 자에 대한 저주였다. 대웅전의 공기는 차갑고 향불과 피냄새로 가득했다. 자비의 상징인 관음보살상은 향연기 속에서 흐릿하게 서 있었다. 마치 하늘을 찌르는 범죄의 침묵의 증인처럼. 꼬미는 상발치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수진의 고통을 나누는 듯했다.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살인자를 찾아내야 할 뿐 아니라 종교를 악용해 범죄를 숨긴 위선을 폭로해야 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의 오점, 모두에게 경고였다. 민재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동료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린 그녀를 찾았다. 이제 범인을 빛 아래로 끌어낼 때다. 수진의 유물이 대웅전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들불처럼 퍼졌다. 강릉 전체가 음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성암사는 신성한 곳이었지만 이제 끔찍한 살인 사건의 중심이 되었다. 여론의 압박이 민재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그는 진실을 밝혀 수진에게 정의를 돌려주고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달래야 했다. 민재는 수사팀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책상 위에는 증거가 놓였다. 피 묻은 승복, 장작 밑에 천 조각, 부서진 전화, 유물 꾸러미, 그리고 피로 쓴 수진의 편지. 각 증거는 범인을 가리켰다. 장민호를 기소할 증거는 충분하다. 한 수사관이 말했다. 하지만 민재는 뭔가 어색하다고 느꼈다. 민호는 혼자 행동했다고 했지만 믿기 어렵다. 누군가 도왔거나 최소한 알고도 침묵했을 거다. 백현우 주지스님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다른 수사관이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수진의 죽음에 대해 모른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다. 그는 사원의 책임자다. 사원에서 일어난 일을 모를 리 없다. 게다가 민호를 감싸려는 듯 보였다.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 수사관이 말했다. 민재는 발치에 조용히 누운 꼬미를 보았다. 꼬미가 도울 수 있다. 그는 수진의 손수건을 꼬미에게 주며 말했다. 꼬미, 이 냄새를 가진 사람을 찾아. 꼬미는 손수건을 킁킁거리더니 방을 뛰쳐나갔다. 민재와 수사팀이 뒤를 따랐다. 꼬미는 현우의 방 앞에서 멈춰 연신 짖었다. 민재는 문을 부수라는 신호를 보냈다. 현우는 방에서 명상 중이었다.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민재와 수사팀을 보고 놀랐다. 주지스님, 이야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민재가 엄중히 말했다. 그는 수진의 손수건을 책상에 올렸다. 이 손수건 아십니까? 현우는 손수건을 보며 민재를 쳐다보았다. 눈길이 흔들렸다. 모릅니다. 거짓말. 민재가 단호히 말했다.
꼬미가 스님 방에서 수진 양의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우는 한참 침묵하다 한숨을 쉬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죽인 건 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죽였습니까? 민재가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민호가 관련된 건 알았지만 그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민재가 다그쳤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두려웠습니다. 사원의 명예가 훼손될까, 불자들의 신뢰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다른 이들의 신뢰를 지키려다 자신의 양심을 잃으셨군요. 민재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은 범죄를 숨겨 살인자와 공모했습니다. 법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우는 침묵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명예, 신뢰,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모두 잃었다. 꼬미는 민재 곁에서 현우를 무감각한 눈으로 보았다.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현우는 범죄, 은폐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 여론을 뒤흔들었다. 성암사는 존경받던 곳에서 의심과 어둠의 상징이 되었다. 민재는 피로했지만 그의 일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왜 민호가 수진을 살해했는지, 그 뒤에 다른 내막은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진의 시신은 어디 있는지 아직 풀어야 할 질문이 많았다. 민재는 꼬미와 함께 성암사로 돌아가 단서를 찾았다. 사원들은 적막했고 몇몇 젊은 스님만 낙엽을 쓸고 있었다. 그들은 민재를 두려운 눈으로 피했다. 민재는 복도를 걸으며 방과 구석을 살폈다. 꼬미는 앞서 킁킁거리며 탐색했다. 사원 뒤 정원에 이르자 꼬미가 갑자기 멈춰 날카롭게 짖으며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뛰어들었다. 민재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중요한 것을 찾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는 대나무를 헤치며 꼬미를 따랐다. 대나무 숲은 어둡고 축축하며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꼬미는 큰 바위 앞에서 멈춰 그 밑에 흙을 세게 긁었다. 민재는 삽으로 흙을 팠다. 역한 냄새가 퍼졌다. 흙 아래 검은 비닐봉지가 나왔다. 민재는 조심스레 봉지를 열었다. 분해된 시신이 있었다.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잔혹히 살해돼 비닐봉지에 담겨 차가운 흙 아래에 묻혔다. 민재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수진을 찾았지만 너무 비극적인 결말이었다. 생기 넘치던 젊은 여성이 이렇게 끝날 거라 상상할 수 없었다. 꼬미는 수진의 시신 옆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그녀를 위해 기도하는 듯 했다. 민재는 꼬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충직한 동료에게 속으로 감사했다. 그는 동료들을 돌아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자. 수진의 시신은 본부로 옮겨졌다. 법의학팀이 검시를 시작했다. 민재는 사무실로 돌아와 텅 빈 마음을 느꼈다. 임무를 완수했지만 기쁨은 없었다. 수진의 죽음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밤이 되자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과 그녀의 비극적 운명이 떠올랐다. 이런 비극을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 무고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까? 창밖에서 빗소리가 울렸다. 하늘의 눈물 같았다. 민재는 일어나 창가로 깊은 어둠을 보았다.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녹음 속에서 맴돌았다. 엄마, 너무 무서워요. 그는 주먹을 쥐며 단호한 눈빛으로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겠다. 정의를 위해 싸우고 수진 같은 고통을 겪는 이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꼬미가 그의 곁에서 악과의 싸움에서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다음 날 검시 결과는 수진이 단단한 물체로 머리를 강타당해 사망했음을 밝혔다. 민재는 성암사의 스님들, 특히 수진 실종 당시 사원에 있던 이들을 조사했다. 그는 사원의 모든 물건을 검사해 흉기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꼬미도 수색에 동원되었다. 그 예리한 후각은 인간이 놓칠 흔적을 찾아냈다. 꼬미는 방마다 구석마다 킁킁거리다. 민호의 방 앞에서 멈춰 연신 짖었다. 민재와 수사팀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깨끗이 정리되어 이상한 점이 없었다. 하지만 꼬미는 멈추지 않고 나무 옷장 근처 바닥에 코를 대고 짖었다. 민재가 가까이 가 살펴보았다. 옷장 및 바닥 타일에 작은 균열이 있었다. 도구 가져와. 민재가 지시했다. 수사팀은 옷장을 옮겼다. 타일 아래 흙이 파헤쳐져 있었다. 민재는 삽으로 팠다. 검은 천에 쌓인 나무 물체가 나왔다. 피 묻은 나무 막대였다. 민재는 막대를 들어 냄새를 맡았다.
수진의 시신과 승복에서 난 것과 같은 비린 피냄새였다. 흉기다. 민재가 단언했다. 막대는 감식에 보내졌다. 결과는 막대의 피가 수진의 것과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민재는 취조실로 가 민호와 마주했다. 흉기를 찾았다. 민재가 막대를 책상에 올리며 말했다. 민호는 막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왜 민재가 차갑게 물었다. 왜 젊은 여성을 이렇게 잔혹히 죽였나.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후 쉰 목소리로 말했다.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뭐. 민재가 다그쳤다. 민호는 절망적인 눈으로 민재를 보며 말했다. 그녀가 내 비밀을 알았어요.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무슨 비밀? 민재가 물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다 말했다. 사원의 공양금을 훔쳤어요. 민재는 놀랐다. 돈 때문에 민호가 사람을 죽였다니. 왜 그랬나? 스님은 수행자 아닌가? 이런 부정한 짓을 왜 했나? 민재가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돈의 유혹에 눈이 멀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의 잘못은 한 사람의 목숨으로 갚아야 했다. 민재가 엄중히 말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겁니다. 민호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몸을 떨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신뢰, 미래. 꼬미는 민재 발치에 조용히 누워 민호를 무감각한 눈으로 보았다.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성암사의 종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렸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수진을 위한 진홍옥 같았다. 무고한 영혼을 잃은 애도의 종소리였다. 이 사건은 도덕의 타락, 인간의 끝없는 탐욕, 그리고 정의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사건은 강릉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고 사람들은 분노와 충격에 빠졌다. 성암사는 청정의 상징에서 거짓과 범죄의 대명사가 되었다. 현우는 범죄 은폐로, 민호는 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우는 징역을, 민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이루어졌지만 고통은 남았다. 수진의 가족은 큰 상실에 무너졌다. 친구와 친척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재도 자책했다. 범인을 잡았지만 수진을 구하지 못했다. 어느 오후 민재는 수진의 묘를 찾았다. 소나무사에 자리 잡은 작은 묘였다. 그는 흰 백합을 묘비에 놓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했어. 꼬미는 민재 곁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수진을 애도하는 듯 했다. 민재는 꼬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위안을 얻었다. 꼬미는 가장 힘든 순간에도 그의 곁을 지켰다. 갑자기 꼬미가 짖으며 공동묘지 입구로 달렸다. 민재는 따라가며 보았다. 중년 남성이 수진의 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소박한 옷을 입고 근심 어린 얼굴이었다. 누구십니까? 여기 왜 오셨습니까? 민재가 물었다. 남성은 슬픈 눈으로 민재를 보며 말했다. 저는 수진의 삼촌입니다. 조카를 보러 왔습니다. 민재는 삼촌을 묘로 안내했다. 둘은 수진의 묘 옆에 앉았다. 삼촌은 수진의 꿈과 포부를 이야기했다. 수진은 착하고 효심 깊은 아가씨로 심리학자가 되어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어 했다. 그 애는 늘 좋은 것들을 믿었어요. 삼촌이 흐느끼며 말했다. 사람마다 선한 마음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감사에서 수행을 하러 갔죠. 민재는 묵묵히 듣다가 가슴이 아팠다. 수진의 믿음은 배신당했고 그녀의 삶은 억울하게 끝났다. 저는 성암사나 백현우 스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삼촌이 말을 이었다. 그들도 장민호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모두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탐욕이 이성을 가리지 않게, 거짓이 양심을 덮지 않게. 민재는 삼촌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성암사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의 경종을 울렸다. 도덕, 양심, 정의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민재는 삼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수진의 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다짐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수진 같은 고통을 겪는 이가 없도록 하겠다. 꼬미는 민재를 따라가며 작은 묘를 바라보았다. 마치 수진의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힘썼음을 아는 듯했다. 그들이 공동묘지를 떠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빗방울은 하늘의 눈물 같았다. 수진이 고통의 날들을 지나 평안을 찾은 것에 대한 작별 인사 같았다. 현우와 민호의 재판시, 성감사는 황량해졌다. 불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몰려오지 않았다. 끔찍한 사건은 선문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렸다.
강원도청은 토지를 회수하고 성감사를 해체했다. 불상, 경전, 제기들은 다른 사원으로 옮겨졌다. 한때 웅장했던 사원은 이제 소나무 숲속 빈 껍데기로 남았다. 민재는 사원 정문 앞에 서서 성감사라는 간판이 철거된 자리를 보았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 여우는 그를 괴롭혔다. 그는 수진이 살아있던 첫날, 그녀의 밝은 미소를 떠올렸다. 존경받던 주지스님, 현우, 그리고 회안에 찬 민호의 얼굴도 떠올랐다. 그 모든 이미지는 느린 영화처럼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꼬미는 민재 곁에서 황폐한 사원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변화와 상실을 느끼는 듯 했다. 갑자기 꼬미가 짖으며 후원으로 달렸다. 민재가 따라갔다. 꼬미는 오래된 우물 앞에서 멈춰 연신 짖었다. 민재는 우물을 들여다보았다. 깊고 검은 물이 신비로움을 더했다. 꼬미, 저 아래 뭐가 있나? 민재가 물었다. 꼬미는 더 세게 짖으며 뭔가를 말하려 했다. 민재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동료들을 불러 도구를 가져오게 했다. 그들은 우물에 물을 퍼냈다. 역한 냄새가 퍼졌다. 물이 줄어들자 검은 물체가 나타났다. 여행 가방이었다. 민재는 장갑을 끼고 가방을 끌어올렸다. 묵직한 가방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가방을 열었다. 사람 뼈가 나왔다. 민재는 놀랐다. 성암사에서 또 다른 시신을 찾을 줄은 몰랐다. 뼈는 감식에 보내졌다. 결과는 약 5년 전 사망한 젊은 여성의 것임을 밝혔다. 민재는 사건 파일을 뒤져 그 시기의 실종자를 확인했다. 이지영, 19세, 성암사에서 기도를 드리다 실종되었다. 민재는 충격받았다. 성암사는 한 번의 살인 장소가 아니라 더 많은 어두운 비밀을 숨긴 곳이었다. 현우와 민호는 가장 최근의 범인일 뿐이었다. 이지영을 죽인 자는 누구인가? 성암사의 위선적인 가면 아래 얼마나 많은 비밀이 묻혀 있는가? 민재는 끝까지 조사해 모든 범죄를 밝히리라 결심했다. 무고한 영혼들이 잊히지 않도록. 꼬미는 민재 곁에서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지지했다. 그들은 진실을 찾고 불운한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줄 것이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성암사는 소나무 숲속에 외로이 서서 그곳을 방문한 이들을 괴롭히는 유령 같았다. 민재는 그의 여정이 길고 험난하리라 알았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정의의 빛이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비추도록 싸울 것이다. 이지영의 뼈 발견은 여론을 더 분노케 했다. 사건은 재조사되었고 수사 범위가 확대되었다. 민재는 사건 파일을 밤낮으로 파헤치며 이지영의 죽음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그는 지난 5년간 성감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스님, 불자, 주변 주민들을 다시 인터뷰했다. 각 만남과 진술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지만 퍼즐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다. 꼬미는 민재의 곁에서 조용한 동반자였다. 사건의 긴장과 압박을 느끼며 작은 흔적이라도 찾으려 애썼다. 어느 날 민재는 이지영 실종 당시 성감사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검토했다. 영상은 흐릿하고 품질이 낮아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민재는 영상을 반복 재생했지만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다. 갑자기 꼬미가 짖으며 화면의 특정 프레임에 코를 댔다. 민재는 영상을 멈추고 자세히 보았다. 사원 마당 구석을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꼬미가 아니었다면 놓쳤을 순간이었다. 민재는 이미지를 확대했다. 그림자는 갈색 승복을 입었지만 민호나 현우는 아니었다. 누구지? 민재는 속으로 물었다. 그는 영상을 느리게 재생하며 세부 사항을 살폈다. 그림자의 체격과 걸음걸이가 낯익었다. 민재는 떠올랐다. 공양을 담당했던 스님 최승현이었다. 승현은 말수가 적고 냉정한 얼굴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민재는 그의 엄격한 수행자 이미지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영상의 그림자를 보니 중요한 단서를 놓쳤음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승현의 방으로 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다른 스님들에게 물었지만 승현의 행방을 아는 이는 없었다. 민재는 불안했다. 승현이 이지영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승현을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꼬미도 수색에 나섰다. 꼬미는 성암사 뒤 울창한 숲으로 민재와 수사팀을 이끌었다. 작은 석굴 앞에서 멈춰 연신 짖었다. 민재는 조심스레 굴 안으로 들어갔다. 어둡고 축축하며 곰팡이 냄새가 났다. 손전등을 비추자 구석에 웅크린 승현이 보였다. 초췌한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이었다.
최승현 스님,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민재가 물었다. 승현은 대답 없이 두려운 눈으로 민재를 보았다. 다 알고 있습니다. 민재가 엄중히 말했다. 이지영 양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까? 승현은 떨며 눈물을 흘렸다. 실수였어요. 공양금을 훔쳤어요.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또 탐욕이었다. 탐욕이 수행자를 살인자로 만들었다. 민재는 승현을 수갑으로 채워 굴 밖으로 데려갔다. 꼬미는 승현을 무자비한 눈으로 보며 따라갔다. 정의가 마침내 이루어졌다. 성암사의 어두운 비밀이 빛 아래 드러났다. 승현의 체포 소식은 여론을 뒤흔들었다. 성암사는 신성함에서 도덕의 타락으로 전락했다. 사람들은 분노와 슬픔을 표했다. 이지영의 가족은 오랜 기다림 끝에 딸에게 정의를 돌려주었다. 그들은 이지영의 뼈가 발견된 곳에서 향을 피웠다. 부모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딸과 희망, 삶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민재는 그들의 고통을 나누며 그들 곁에 서 있었다. 그는 범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수진과 이지영의 장례는 같은 날 치러졌다. 꿈과 포부를 품었던 두 젊은 여성이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 장례는 비통함으로 가득했다. 친구와 친척들이 두 여성을 마지막으로 배웅했다. 민재는 두 묘 앞에 서서 무거운 마음으로 흰 백합을 놓았다. 그들의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기를 빌었다. 꼬미는 민재 곁에 조용히 앉아 슬픈 눈으로 보았다. 모두의 상실을 느끼는 듯했다. 장례 후 민재는 본부로 돌아와 일을 계속했다. 악과 싸우는 전투는 끝나지 않았고 그를 기다리는 사건과 보호해야 할 이들이 많았다. 어느 날 떨리는 목소리에 여성이 전화했다. 김소령님, 구해주세요. 성암사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민재는 즉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강은지라 불리며 성암사에 자주 드나들던 불자였다. 은지는 사원에서 본 이상한 일들을 말했다. 현우는 모두가 생각하던 도덕적인 스님이 아니었다. 그는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불법 활동에 연루되었다. 은지는 이지영과 수진 외에도 성감세 온 뒤 실종된 젊은 여성들이 더 있다고 했다. 두려움 때문에 나레모코요 애게나 갔다. 민재는 은지의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찼다. 현우가 선한 척하며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줄은 몰랐다. 그는 현우의 진짜 얼굴을 벗기고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리라 결심했다. 그는 성암사 사건을 다시 조사했다. 증거와 진술을 모으며 다른 피해자를 찾았다. 꼬미는 여전히 그의 충직한 동반자였다. 중요한 단서를 찾아 그를 진실로 이끌었다. 수사는 비밀리에 위험 속에서 진행되었다. 민재는 강한 세력과 마주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정의를 지키고 어둠에 묻힌 영혼들에게 평안을 돌려주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성암사의 어두운 비밀 조사는 조심스럽고 위험하게 진행되었다. 은지의 진술은 중요한 단서였지만 현우를 기소하기엔 부족했다. 민재는 성감사에서 실종된 다른 여성들을 찾는 데 집중했다.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모두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평안과 축복을 구하러 사원에 왔다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 민재는 현우가 종교를 악용해 여성들을 유인하고 살해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꼬미는 실종자 수색에 특화된 훈련을 받았다. 민재는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꼬미에게 주며 단서를 찾길 바랐다. 꼬미는 사원과 정원 곳곳을 킁킁거리다 사원 뒤 황무지로 민재를 이끌었다. 풀이 우거진 곳이었다. 꼬미는 오래된 소나무 앞에서 멈춰 연신 짖었다. 민재는 등골이 서늘했다. 끔찍한 것을 찾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나무 주변을 파라고 했다. 몇 시간 후 비밀 무덤이 발견되었다. 안에는 여러 사람의 뼈가 묻혀 있었다. 민재는 충격받았다. 청정한 줄 알았던 성암사가 하늘을 찌르는 범죄를 숨긴 곳이었다. 뼈는 감식에 보내졌다. 결과는 민재가 조사 중이던 실종자들의 것과 일치했다. 증거는 명확했다. 현우는 범죄 은폐자가 아니라 연쇄 살인자였다. 민재는 구치소에서 현우를 만났다. 현우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후회 없는 듯했다. 우리가 뭘 찾았는지 아십니까? 민재가 차갑게 물었다. 현우는 무심한 눈으로 민재를 보았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재는 비밀 무덤 사진과 뼈 감식 결과를 책상에 올렸다. 이건 당신이 무고한 이들을 죽였다는 증거입니다.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 씁쓸히 웃었다. 인과가 나를 벌할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당신은 수행자 자격이 없습니다. 민재가 분노하며 말했다. 선문을 더럽히고 모두의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현우는 대답 없이 눈을 감았다. 민재는 그가 진실을 피하려 함을 알았다. 그는 구치소를 나서며 무거운 마음을 느꼈다. 사건은 끝났지만 피해자 가족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민재는 잿빛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정의는 정말 이루어졌나? 아직 어둠에 숨은 범죄가 있지 않을까? 꼬미는 민재 곁에서 그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걸었다. 정의를 위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민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우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소식은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안도했다. 하지만 민재에게 성암사 사건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 현우에게 공범이 있었는지 숨겨진 비밀이 더 있는지 의문이 남았다. 민재는 황폐한 성암사로 돌아갔다. 잡초가 우거지고 깨진 창문으로 바람이 으스스한 소리를 냈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꼬미와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꼬미는 여전히 곳곳을 킁킁거리다 현우의 방 벽 앞에서 멈춰 짖으며 벽을 긁었다. 민재는 벽을 자세히 보았다. 막힌 벽 같았다. 그는 벽을 두드리자 아니 비어있는 소리가 났다. 여기 뭔가 있다. 민재가 동료들에게 도구를 가져오라고 했다. 벽을 부수자 비밀 통로가 나타났다. 좁고 어두운 통로는 지하로 이어졌다. 민재와 수사팀은 조심스레 내려갔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낡은 책들이 쌓인 나무 선반이 있었다. 민재는 책을 펼쳐보았다. 성암사의 공양금 기록이었다. 자세히 보니 금액이 누락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했다. 현우가 공양금을 횡령했어. 민재가 단언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지하실을 더 뒤졌다. 어두운 구석에 숨겨진 나무 상자를 찾았다. 상자 안에는 사진 뭉치와 일기장이 있었다. 사진은 현우와 한 여성의 친밀한 모습이었다. 민재는 여성이 강은지임을 알아보았다. 그는 일기장을 펼쳤다. 현우의 일기였다. 그는 은지와의 관계, 범죄를 숨기기 위한 음모와 계략을 적었다. 민재는 충격받았다. 현우와 은지가 연관되었을 줄은 몰랐다. 더 놀라운 건 은지가 현우의 범죄를 도운 공범이었다는 점이다. 민재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은지는 민재에게 접근해 현우에 대한 정보를 주며 수사를 방해하고 자신의 범죄를 숨겼다. 민재는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은지를 믿었고 그녀를 동맹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녀는 천사로 위장한 악마였다. 민재는 주먹을 쥐며 분노를 삼켰다. 그는 은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꼬미는 지하실 출구를 바라보며 민재의 마음을 아는 듯했다. 정의를 위한 길에서 그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5월의 강릉 아침은 여름으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쌀쌀했다. 소령 김민재는 황폐한 성암사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이끼가 벽돌을 뒤덮었다. 곁에서 꼬미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불안을 감지했다. 지난 몇 달 민호가 체포되고 현우가 재판에 넘겨지며 모든 게 끝난 듯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속 자책은 사라지지 않았다. 뭔가 맞지 않는 느낌. 과거의 안개 속에 숨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었다. 그래서 10년 전 성암사에서 수행했던 증인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민재는 즉시 돌아왔다. 하민이라는 남성은 초췌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을 띄었다. 그는 튼튼호 근처 작은 카페에서 민재를 만나 낡은 수첩을 내밀었다. 표지는 헤어졌다. 이걸 10년 넘게 간직했어요. 하지만 그 여학생 사건 후 더는 침묵할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첩에는 사원의 이상 행동이 기록되었다. 현우와 수진 실종 직후 사원을 떠난 스님 최승현의 이름도 있었다. 기록은 민재가 모은 증거와 맞아떨어졌다. 수진의 절명편지, 머리카락, 팔찌가 갑자기 퍼즐처럼 맞춰졌다. 민재는 즉시 사건 파일을 열고 강원도의 작은 암제 응어 중인 승현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체포 당시 승현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말했다. 이날이 올 줄 알았소. 승현의 자백은 전모를 밝혔다. 민호는 직접 살해했지만 그 배후에는 명예를 생명 위에 두는 부패한 체계가 있었다. 수행자의 옷을 입었지만 욕망과 계략으로 가득한 이들이 있었다.
사건은 재조사되었고 사원 내부에 여러 인물이 소환되었다. 공모자, 침묵자, 방관자들의 위선이 벗겨지며 끔찍한 어둠이 드러났다. 3주간의 재판 끝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민호뿐 아니라 승현과 3명의 스님도 공모와 범죄 은폐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나이 많은 현우도 엄중한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여론은 다시 들끓었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닌 안도감이었다. 정의가 마침내 목소리를 냈다. 시상식에서 민재는 칭찬을 거부했다. 그는 꼬미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진짜 영웅은 이 녀석이다. 그의 눈은 멀리 바라보았다. 며칠 후 민재는 수진의 묘가 있는 작은 공동묘지로 돌아갔다. 바람이 소나무 향을 실어왔다. 그는 묘비에 흰 꽃을 놓으며 말했다. 다 찾았어. 이제 편히 쉬어. 돌아오는 길, 꼬미는 조수석에 머리를 기대고 졸았다. 민재는 그 부드러운 귀를 쓰다듬으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뒤에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지만 앞에는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수진과 성암사의 이야기는 경고로 끝났다. 정의는 때로 늦지만 일단 오면 모든 것을 밝힌다. 깊은 숲속 지즘 이야기는 감동적인 수사 여정이다. 빛과 정의가 신성한 곳을 덮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 이야기다. 긴장감 넘치는 전개, 깊이 있는 인물, 그리고 충성의 상징 꼬미는 이야기를 긴장감과 성찰로 채운다. 부서진 믿음은 진실로 되살아날 수 있을까?